다음은 보고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총회 보고사항은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2023년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 두 가지입니다. 사업추진 경과보고는 의장님 인사말과 회의자료 페이지 23쪽으로 가름하고 2023년 회계결산 보고는 정일회계법인 박문석 회계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정일회계법인의 박문석 회계사입니다. 우선 사업시행 인가총회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25쪽 보시겠습니다. 25쪽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조합의 현재의 재무 상황을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님께서 여러 표가 있지만 이 표만 잘 이해하시면 조합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강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우선 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돈을 조합이 어디서 지금까지 얼마를 끌어들여서 조합의 지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설명드려서 아실 텐데요. 운영비가 있고, 말 그대로 조합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짓는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비를 쓰고 사업비를 지출해서 돈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다라고 요약한 표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선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돈을 쓴 거예요. 투자를 한 거고 돈을 쓴 거고요. 부채는 남한테 돈을 끌어온 거겠죠. 그리고 자본은 우리 조합원님이 돈을 내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부채 총계,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금을 거의 자본 남한테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부채 총계를 보시면 220억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밑에 자본을 보면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 조합원님이 출자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는 뭐냐? 조합이 지금까지 조합 운영비로 쓴 금액이에요.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조합이 설립 추진에서부터 지금까지 조합이 한 11억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200억을 빌려서 11억을 쓰고 나머지 제일 밑을 보실까요? 한 21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금액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달한 금액하고 쓴 금액은 똑같겠죠. 그렇다면 위에 보실까요? 자산도 금액이 210억이에요. 이 금액이 달라지면 회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썼나 볼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운영비라고 그랬지만 사업비를 이제 두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에 어디에 짓게 되냐 보시면요. 1번 유동자산이 있고 당좌자산이 있고 2번에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사업비는 재고자산의 기표가 된다. 보시면 140억이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210억을 빌려서 140억을 지출했는데 그 밑에 보실까요? 비유동자산에 한 50억이 빠지네요. 이 금액은 뭐 공탁을 건 금액이에요. 그래서 140억에서 50억 빼면 제일 위에를 보시면 한 150억 정도, 죄송해요. 한 14억 정도 통장에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 뭐 설명드리고 싶은데 워낙 오늘 중요한 안건들이 있어서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모처럼 나온 김에 제가 저번 주에 겪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좀 말씀드릴 건데요. 어느 조합장님의 동생분이었는데요. 근데 거기가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관리 처분이 나는 시점에서 관리 처분 이틀 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틀 후에 그러는 바람에 한 5억 정도 세금 차이가 났거든요. 조합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관리 처분이 되면 조합원의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조합원님들 대체주택이라서 이제 이사를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조항들이 이제 적용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증여를 할지 양도를 할지 또 가깝게는 분양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큰 거를 할지 작은 거를 할지 1+1을 할지 이게
단순히 1+1이 제가 경험한 경우에 이건 극단적인 거지만 서울의 어느 조합장님은 권리 가격이 한 100억 정도 됐는데요. 1+1을 신청을 했으면 한 40억 정도 손해를 보는, 그렇다고 1+1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에 해당해서 40억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의사결정이 앞으로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러실 때는 세무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니까요. 그러실 때마다 정일회계법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근호 감사님하고 김창현 감사님께서 감사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조합 감사 유근호, 김창현 인사드립니다. 내용은 우리 조합 카페에 늘 감사하는 즉시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분기 감사와 이제 연 감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총회 책자 3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분기 감사 내용이고요.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제 그걸 다 토탈한 1년의 감사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및 대상 기관은 본 감사단은 조합정관 제32조 조합의 회계의거 장대 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서 결산 감사를 조합의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4년 1월 24일 17시 30분을 시작해서 18시 50분까지 두 감사가 업무 집행 사항과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업무 및 일반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조합정관 업무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 및 조합총회의 의결 범위 내에서 계정별로 집행되었는지 지출 증빙 서류 및 결제 서류 등이 적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전부 살펴서 수기로 우리가 계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둘이 2시간 이상, 3시간씩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으로는 분기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회계 결산 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 원가 명세서, 운영비 예산, 결산 대비표, 사업비 예산, 결산 대비표, 자산부채 명세서를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총회는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님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투표를 개시한 후 각 안건별로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뜨거운 박수로 동의를 표해 주시면 안건 상정 후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총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원님께서 동의해 주셨다시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대비구역 2024년 정기총회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총회 제1호안건, 기수행업무 추인의건 제2호안건, 조합 정관 개정안 의결의건 제3호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건 제4호안건, 2023년 사업비 사용내역 및 2024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건 제5호안건, 2023년 운영비 사용내역 및 2024년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건 제6호안건, 종전 종후 감정평가법인 계약체결 이사회 유임의건 제7호안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결정 이사회 위임의건 제8호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건 제9호안건, 비용분담 협약체결 이사회 위임의건 제10호안건, 기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해지에 대한 정산합의서 체결의건 제11호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의건 제1호안건부터 제11호안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 개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대비구역 2024년 정기총회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총회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총회 자료를 발송해드리고 나서 그 페이지 170쪽과 73쪽에 그 가감 계산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걸 총회 자료 발송한 후에 발견을 해서 정오표를 발송을 해드린 사항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투표 개시 선언이 있었는데 제2호 안건은 2-1호 안건, 2-2호 안건, 2-3호 안건으로 3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실 때에 한 군데만 하시면 안 되고 각각 2-1, 2-2, 2-3 각각에 대해서 찬반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와 투표함은 단상 기준으로 좌측 후면, 우측에 기표대를 준비를 해놨고 진행요원은 투표함이 비어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회계 보고를 할 때요. 210억, 20억 썼는데 그 중에서 손실이 11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손실은 이렇게 나눕니다. 운영비는 대략 5년 반 동안의 조합이 운영하는 것은 손실로 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대략 5년 반이니까 한 2억 정도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손실로 보고요. 나머지 비용, 200억 정도의 비용은 공사 원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원가에 태웁니다. 설계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원가라고 해서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안건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중 2-1호 안건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2-2호 안건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2-3호 안건은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됨을 유의해 주시고 제3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9쪽부터 74쪽입니다. 장대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3년 3월 총회 이후 근본 총회까지 이사회 및 대의원의 심의 의결 등에 따라 추진한 업무를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고자 제안합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합니다. 추인 업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사항, 그 과정에서 선정된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사항, 시공자의 입찰보증금, 무이자 대금입니다. 무이자 대금 요청은 조합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향후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으로 처리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성교 관련된 사항과 그 소방성능 1차 심의 때 관련된 사항입니다. 첨부 자료는 이사회 대의원의 개최 일자 및 의결 사항, 의결 여부, 그다음에 계약 체결 사항은 회의 자료 4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시공자 무이자 대여금은 총 400억을 무이자로 대여를 받기로 하였고 현재 400억 중에 잔액은 155억입니다. 설계 변경 예정 사항은 회의 자료를 보시고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 당시 C구역하고 B구역 사이에 있는 유성교를 현재 시설에서 단순하게 폭원만 넓히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준공도면과 기술적인 사용 관리 사항을 하는 그 정부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폭만 넓히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을 때 현재 있는 시설물이 과연 안전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입수해 봤는데 A4 두 쪽짜리 준공도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현재 시설물이 육안으로 조사했을 때 덧붙여서 폭원만 확보했을 때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전체를 다시 설계해서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성능 심의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 지하층의 배연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배연 계획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류 시뮬레이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설계 변경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현대건설의 400억 무이자 대여금의 금전 소비대차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위에 PF 자금이 들어올 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전 소비대차의 개념들은 현대건설은 담보가 없으니 조합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일부 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재 조합원님들이 신탁한 재산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국공유지를 추후에 이제 우리가 조합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올 때 그 국공유지에 대한 신탁, 그 다음에 추후에 그 청산자에 대한 신탁에 대한 형태로 담보를 하였지 조합원들 개개인의 신탁 재산을 담보로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개혁 체결 사항 중에 두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합 사무실은 그 조합의 보증금 없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전대인의 계약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조합이 건물주인 유성새마을금고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임대료 11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25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조합의 기존의 법률 자문 계약이 되어 있는 두 개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문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기수행 업무 추인 안건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호 안건 심의 마치겠습니다. 심의 마치고 다음 안건 심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1호 안건 심의 마치겠습니다. 제2호 안건입니다. 제2호 안건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회의자료 페이지 75쪽부터 100쪽입니다.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첨부와 같이 정관 개정을 위해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합원의 총회 개최 발의 시에는 진정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되는 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 및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1호 안건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사항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작구에 수정해 있는 사항이라 큰 논란이 없을 사항이고, 제46조 조합원 분양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 조례에 따르되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관 개정 2-2호 안건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18조, 제20조 조합원이 총회를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정관 개정 2-3호 안건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 경비를 부담시킨다는 정관 개정안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대법원 법원의 판례들에 따르면 미리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기 전에 조합이 안건으로 의결을 하거나 정관 개정을 통해서 사전에 정하여야 된다라는 그 판결의 주요 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청산자가 발생하기 전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업비를 부담하는 각 항목 중에 나중에 저희가 준공하고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들도 있고, 총 금액 중에 일부만 해당이 될 수도 있음에도 총 비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청산자에게 개별 통지함을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조합 정관은 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회가 됐든 총회 발의가 됐든 그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조합이 확인하여라라는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분양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명확하게 분양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한다. 그 이외의 것은 관리처분 총회에 따른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일치 단결의 그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청산자는 이제 우리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청산자가 정관에 이런 비용에 대한 분담을 넣어놓지 않으면 비용의 분담 하나도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 지급해야 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분명하게 정관에 비용 분담, 청산자도 비용 분담에 대한 모양을 넣어 놓으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의 정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호안건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제2호안건 심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페이지 101쪽에서 168쪽입니다. 2020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위반 및 변경 고시 후 교통영향평가, 건축물 안전평가, 소방성능 심의 및 건축심의를 거친 건축계획안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의결을 구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또한 총회에 상정한 사업시행계획안은 소방성능 2차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관련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경은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근본 총회 의결로 가름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조합원 직접 참석 20% 및 총 조합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 설명 후에 아파트 주거 부분은 유선에서, 비주거 상가 쪽은 진양에서, 그 다음에 5일장 계획안에 대해서 진양에서 설명한 후에 부대시설의 특화계획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서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50조에 따라서 조합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입니다.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오시창 본부장, 최원혁 부장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오시찬 본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정기총회를 하면서 또 사업 시행 인가 계획까지 설명하게 되어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가 20년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있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최고의 건물을 만들어 놓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시행 인가 관련 주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개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심의를 거쳐왔습니다. 교통영향 평가, 그 다음에 소방상등 예비 심의 1차, 그리고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그리고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건축 경관 심의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세대수 2,703세대를 확정을 받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703세대로 계획을 확정을 하였고 저희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78대가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총 5,439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가장 장대비에서 이슈했던 중에 하나가 주거 비율 9대2를 확정하는 것을 이번 건축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받아서 주상 비율이 9대1로 최종 확정을 받아서 계획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현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골드 웨이브를 형성한 주동 인면을 최상부에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청구는 유성 천변을 모티브로 한 공명성 형태를 가진 여러 가지 창조적인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이번 조감이라든가 계획을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 시행 인가가 관련된 최종 배치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7개의 단위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골드 웨이브가 있는 V자 타워 주동 같은 경우는 총 7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면부에 있는 L자형은 총 6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측 하단부터 1001동, 1002동, 1003동에서 시계 방향으로 동번호가 매겨질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 장대비 같은 경우는 유성대로변과 그 다음에 장대로를 사이에 있는 가운데 공공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이 공공보행 통로를 기점으로 가운데 중앙광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중앙광장을 핏두로 해서 양옆에 연도형 판매시설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저희 메인 광장에 각종 부대시설과 어린 놀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이 들어앉는 계획입니다. 예, 다음. 예, 요거는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는 펜트하우스 제도 위치 배치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1동, 3동, 4동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하면서 저희들이 펜트하우스는 좀 적용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 외에 기타 동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에서 총 3개까지 펜트하우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총 20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이즈 같은 경우는 149부터 해서 167까지 다양하게 지금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총회 책자가 좀 나간 것 중에 일부 평면 형태가 조금 변경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평면이라든가 이런 형태나 크기는 좀 변경될 예정이 있으니 그렇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 가장 관심이 많으시는 이제 단위 세대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던 저희 원룸형 14타입입니다. 이 14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3동에 딱 2세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심의 접수 때는 총 8세대였지만 심의를 갖추면서 총 2세대만 적용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는 계획은 좀 작은 소형평형이었지만 확장이 가능해서 내부 사이즈가 총 20제곱미터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원룸형으로 쓸 수 있게끔 적용을 했고요. 이 원룸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향식 피난 사다리를 통해서 1층까지 피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피난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네, 다음. 예, 요거는 3구형 타입이고요. 기본형으로 제공을 할 타입입니다. 요거는 분양과 임대가 같이 섞여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동서에는 여기 3동과 4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이거는 5구형 타입이고요. 기본 판상형 포비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구형 타입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른 포비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일반적인 3베이 형태의 5구 형태보다는 큰 서비스 면적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서비스 면적만 계산해도 대략 10평 정도는 추가적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예. 가장 관심 많은 판명들 중에 하나인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방 같은 경우는 거실과 같이 통으로 쓸 수 있게끔 확장 광폭형 주방을 적용을 해서 앞뒤가 팍 틀려 있는 그런 주방 형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후에 또 이 변경이 가능하게끔 변경 구성을 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 다음. 예, 요거는 104A 타입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광폭형 주방을 적용을 하면서 디귿자형 주방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방 공간을 느끼면서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5구부터 해서 저희들이 모든 타입이 다 4베이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했을 때도 대략 45평 정도 전용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다음. 예, 이거는 가장 핫한 평면 중에 하나인 134A 타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랜드마크 동인 랜드마크 동인 V자 주등의 가장 가운데 있는 평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평면에서 딱 보시는 것과 같이 전면이 파노라마 뷰를 형성할 수 있는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평면을 구성했고요. 누구나 봐도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의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주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평면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그 창호가 들어가지만 여기 코너는 커터널처럼 형성하는 저희들을 그 알루미늄 도어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개방감 있는 창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평면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149 타입으로 2기층이 있는 복층형 단위 세대입니다. 이 복층형 단위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1동과 그 다음에 여기 7동에 들어가는 평면 형태로 아주 소수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1층 평면이고요. 여기 현관에서 들어오면 마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마당을 가지면서 거실에서도 이 마당과 어울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게 평면의 장점 중에 하나는 3세대가 3세대가 거주가 가능한 평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이 드신 노부모님이 사시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이 계단을 타고 위에 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음 평면. 예. 여기가 2층입니다. 복층 형태의 2층으로 계단이 올라와서 그 다음 그 2세대 가족과 3세대 자녀, 손자까지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부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족실에서 밑에 아까 보셨던 그 거실을 볼 수가 있게끔 네, 거실이 상부에서 보입니다. 그런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시면 요 마당에 충분한 그런 공간. 그래서 이 상층 부위에 이 평면은 이 거실 자체가 층고가 대략 5m 정도가 나오는 정도의 충분한 큰 광폭형 층고를 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내시기에도
아주 좋은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 다양한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펜트하우스 평면이고요. 이 펜트하우스 평면은 최상층부에 20개 동, 20개의 형태의 평면이 있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평면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일단 대표 평면만 저희들이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기에 5동에 위치해 있는 평면이긴 하지만 누구나 보시던 바와 같이 주방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앞에 테라스가 보이게끔 그렇게 평면 구성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거실과 주방이 광폭형으로 이루어져서 충분히 이 안에서도 파노라마 뷰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앉아 있으면 충분히 여러 가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평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특징을 여기도 좀 많이 담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들 알파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알파룸도 다 이렇게 문을 달아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특징을 담아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주거 부분은 진양 엔지니어링의 이종복 상무하고 남현호 부소장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비주거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진양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이종복 상무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와 같이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장님, 이학 조합 관계자분들과 조합원님 모두의 관심이 오늘의 좋은 축제장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설계사로서 이런 조합의 노력과 조합원님들의 관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앞서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지는 일반 상업 부지입니다. 일반 상업 부지에 주상복합을 세울 때는 주거와 상업시설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9대1 비율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규모상 어느 일정 부분 비주거를만 늘려서도 계획이 안 될 것이고 공동주택만 늘려서도 계획이 안 되고 전체적인 9대2 비율을 유지해서 계획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성구 재정비 촉진구역상 전체 구역 문화공원을 표현한 전체 구역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설치될 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부분은 유성대로, 장대로, 유성대로 720번 길 각각 30m, 20m의 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유성천이 위치해 있고 추후에 저희 구역 내에 구암로 내거리 부분에 역사공원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성천변 사이에 문화공원이 설치되고 하부에는 노예주차장이 설치되어 기부 체납될 예정입니다. 저희 판매시설의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 규모로는 지하가 7,000평 그리고 지상이 약 8,000평 전체 15,000평 규모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판매시설의 배치는 9동을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가로에 대응하는 연동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대형 형태로 계획된 이유는 우선 대로변을 설치함으로써 인지성을 높이고 추후에 분양받을 조합원님들이 좋은 위치에 많이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연도형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장대 A구역과 C구역 그리고 저희 단지 내에 많은 주민들이 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수요층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수요층을 저희가
흡수를 하기 위해서 연도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성천변과 문화공원 그리고 720평 길로에서 유성 5홀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성 5홀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분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방문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추후에 문화공원이 설치될 예정인데, 문화공원은 전국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유일한 지상에 설치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 하부에는 6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예 주차장도 같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의 그 활성화를 같이 끌어안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연도형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상가 1층 평면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전체적으로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세 부분의 상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적표를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건축심의 접수 전보다 일부 면적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가 부분 전용 면적이 일부 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현대 아울렛 사고로 인해서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면적을 최소화 또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지금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저희가 일부 축소를 했고요. 그 대신에 지하층 안전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을 계획하고, 그리고 지하층이지만 선큰 등을 설치해서 볕도 들고 바람도 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높여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거와 상업의 주상 비율을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상가로는 그 주상 비율을 좀 맞추기 힘들어서 지하에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 488대로 법정 150%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 대수 150%는 교통영향 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추후에 많은 분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매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고려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대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50%를 충족하는 걸로 충족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진입구는 유성대로 720번 길에서 좌우로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상 1층 평면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의 상가는 5군데, 주거 3군데, 그리고 상가 2군데,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와 그 보행자 도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 다 상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상가의 전면 부분에는 곳곳에 공지를 많이 설치해서 유동 인구를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곳곳에 수직 동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 규모이지만 어디서든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과 연계해서 추후에 유성 5홀장이 들어서고 주차장고 인접해 있어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음, 지상 2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2층 평면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2층 평면도는 지상에 설치되는 문화공원과 브릿지를 통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문화공원은 대전시에서도 최초이고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드문 그런 공원이 되겠고요. 이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공원을 보기 위해서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가와 연계해서 판매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가 전면 부분에는 전체적인 조감도와 이미지에서 봤다시피 외부에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이 데크 공간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상가로 진입하게 되며 이 데크 공간은 내부 동선과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서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상 3층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지하 7층 규모의 상가가
유성초교 내거리 방향에 위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에서 일부 면적은 축소가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그 규모가 커서 좀 규모 축소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일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디자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좀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유성 한밭 대로를 통해서 도심 방향에서 들어오는 진입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층으로 균일하게 계획되어 있지만 7층 규모의 상가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는 크게 7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는 썬큰입니다. 지하 상가 계획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다시피 지하 공간이지만 썬큰을 통해서 햇살도 들고 바람도 통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이미지와 같이 동선을 만들어서 진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필로티 계획입니다. 사례 이미지와 같이 이게 붉게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1층 상가에서 즉 오픈시켜 놓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한 5m 정도 되고요. 그래서 크게 공간을 오픈시킴으로 해서 좀 개방감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도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 연결돼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광장 계획입니다. 저희 1층 상가 주변으로 광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유동 인구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상가가 정체되지 않고 이런 공간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음으로 해서 상가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공원과의 연계 계획입니다. 공원에는 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지상 2층 지붕의 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저희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차 공간들은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유성장이 있었을 때 유성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문화공원도 특색 있는 공원으로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면 상가 최대 배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상가를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인지성을 최대한 높여서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변에 대한 상가는 밑에서 보시는 것 같이 디자인 특화를 해서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지성도 높이고 차별화를 해서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공동주택과 간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상복합은 판매시설 위에 아파트가 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을 분리를 하는데 상가를 통해서 아파트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 상가가 9동을 감싸고 있는 형태고 단지 내부에는 주거를 위한 시설들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시킴으로 해서 주거는 주거대로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아파트는 판매 시설은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가능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구조적인 안정감도 더 높일 수 있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지하 1층이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이 다 가능해야 됩니다. 연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도로에서 어느 지점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 등을 곳곳에 설치해서 접근이 쉽도록 하고 수직 동선도 좀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상가 계획에서 전용률 추이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률은 건축 심의 시에 32.5%로 저희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통합 심의를 받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38.6%까지 저희가 높게 계획을 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공용 면적이 줄고 전용이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뒷장에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전용 면적이 870평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에서 한 1100평 정도 축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용 면적이 전용률을 높이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저희가 그 공용 면적,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주차장 면적입니다. 근데 그 공간 중에서도 주차가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으면서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주차 공간을 저희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좀 삭제를 하고 이런 공간들을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피트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상 1층 부분입니다. 좀 크게 잡혀 있는 공용 분반을 저희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일부 전용 공간으로 저희가 치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비 공간을 저희가 계획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2차 소방 심의를 받으면서 설비 공간을 일부 없어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비 공간들을 전용으로 치환해서 전용률을 높이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저희가 단지 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전용률을 높였고요. 다음. 그리고 2층에 보시면 저희가 전면에 데크가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데크 부분을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일부 공간들을 저희가 축소를 해서 전용으로 저희가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용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키고 전용 부분을 좀 많이 키워서 전용률을 높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미사강변 호반 서밋이나 레이크 꼬무는 저희와 규모가 각 비슷하거나 좀 큰 규모이고요. 그리고 광명 아비뉴 프랑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면적 한 절반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규모에 비해서는 주차 면적이 좀 크게 잡혀 있고,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 광명 아비뉴 프랑 같은 경우는 240대의 주차 규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미지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디자인 특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률을 보시면 저희보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보다 많이 낮은 전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고 거기에 가서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다고 볼거리가 많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장대비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38.67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 상가들에 못지않은 즐길 거리, 볼거리를 많이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공원과 연계해서 문화공원 5일장과 연계해서 참 그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유성 5일장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 5일장이 설치되는 부지가 되겠고요. 2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필지 중에서 장변을 보면 150m, 한 270m, 전체적으로 한 420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변은 장변이 한 45m, 단변이 한 20m 정도의
필지 규모가 되겠고요. 저희가 잡은 모듈은 5일장 같은 경우는 2.5에 5m의 모듈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평수로는 약 그 3.7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시상가 같은 경우는 5m에 3.6m의 모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5.4평 정도 지금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계획을 보면 저희가 1층 계획입니다. 2층이 또 있는데요. 그건 뒷장에서 보여드리고 하고요. 1층에 총 임시상가가 151개소가 저희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은 49개에서 토탈 200개 정도의 임시상가가 설치가 되고요. 그러다 5일장 같은 경우는 1층에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총 그 부지 내에는 349개 소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선 천변의 가로에 한 70개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총 419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체 계획상의 배치 형태는 기존에 이제 5일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상가와 상가 사이에 장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배치로 저희가 임시상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공간이 비어 있게 되고요. 추후에 장이 서게 되면 상가와 상가 사이에 이제 장이 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2층입니다. 2층은 약 49개 정도의 임시상가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와 근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접근성도 좀 높이고 이제 인지성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배치된 상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추후에 그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게 되면 기존의 상가분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으로 된 상황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장이 그 추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5일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업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들을 잠깐만 리바이벌해서 앞장으로 돌려보세요. 한 번 더. 네, 더. 여기 아니. 다음. 네, 다음. 네. 이쪽에 그 전용률 말씀드릴게요. 전용률이 이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어쨌든 전용률은 32%대 32.5%로 한 것에 대한 조합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용률 38.6% 찾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총회 책자에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더 사업시행인가위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진입로가 남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동쪽하고 북쪽 하나에서 상가 주차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상가의 전율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장대비가 가장 모양이 예쁜데, 장대비 모양 중에서 여기 유리로 된 부분에 앞쪽에 그 1008동 청구동 사이에 위쪽에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남쪽 방향 천을 보고 한 200석 이상의 호텔식 조식과 석식 제공이 가능한 우리 아파트 조합원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지역장님하고 그 상인연합회 회장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셨나 본데요. 5일장 부분도 한번 보시면 임시상가예요. 우리 공사하는 동안에 임시상가를 한 150개 정도 2층 일부하고 1층 쭉 짓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임시상가 배치가 한 400개 좌판이 있어요. 여기에서 임시상가 5일장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게 완성되고 나서는 임시상가가 다 없어지고 여기 전체가 아래쪽에 광장과 주차장에 대해서 5일장이 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가지고 글로벌한 마케팅을 펼쳐가지고 여행사들 통해서 대한민국에 관광을 가면 대한민국의 K 레트로 마트 5일장, 대전
유성 장대비의 5일장을 한번 가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홍보를 통해서 상가도 활성화되고 5일장도 관광지로 된 형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주거하고 비주거 상가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 날 그 각사들 참석해서 설계하고 상가 활성화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6개로 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라놨습니다. 그 부분 장대 비구역 검색해서 내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반복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상가 부분 설명할 때 도심 활성화 시설하고 장옥의 위치는 층별 위치, 그 다음에 2층에 있던 것, 3층에 있는 부분, 그 위치는 변경이 될 수가 있고, 전체가 3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층별로 분산 배치가 되거나 그 사항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에 대해서 현대건설 익스테리어 팀의 김종원 팀장, 송윤석 책임, 김민혁 책임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건설 건축주택설계실 익스테리어 팀장 김종원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좋은 날, DH 비아트 장대비 조합원님들께 저희가 준비했던 커뮤니티 시설과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저를 소개했을 때 저희 건축주택설계실 익스테리어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건설 건축주택설계실은 총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 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단위 세대의 유니트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주택설계팀은 이제 지금 설계사에서 앞서 PT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배치, 구조, 그다음 지하주차장과 같은 뼈대를 설계를 하는 팀이고요. 저희 익스테리어 팀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하는 팀입니다. 주어진 뼈대를 화장을 하는데 다만 고치기 힘든 화장을 하는 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외관 디자인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의 뼈대에 화장을 하는 외관 디자인과 그다음 지하주차장 색채 그리고 사이니지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보시면 이제 유니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아파트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공용 홀도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에서 제일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게 두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티 시설이고 두 번째가 조경입니다. 그래서 조경 설계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세대 조명부터 그 조경 시설에 들어가는 조명, 그리고 외부 경관 조명까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브랜드, 현대건설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단일한 디자인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토탈 디자인을 하는, 그걸 지향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좀 가볍게 좀 드렸냐면, 향후 중요한 자리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특화에 대해서 자주 좀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전체적인 설계 개요, 그리고 각각 그 부대 복리 시설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주요 평면을 설명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니트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테리어 설계는 첫 번째는 평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먼저 잡고, 평면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그 각각 용도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잡고요. 그때 이제 각각 뭐 바닥은 어떤 컬러,
벽체, 천정,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감 자재들 등을 이제 조합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상품을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먼저 제가 평면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가장 최근 준공했던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동일한 시설들이 어떻게 준공을 했었는지 그 준공 사진을 DH 퍼스트 아이파크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조금 시간을 좀 제가 할애할 건데요. 길지는 않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칼라링으로 되어 있는 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5가지 칼라링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조닝으로 5가지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 커뮤니티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브릿지, 그러니까 교량이죠. 그게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54층에 있는 스카이 브릿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대복리 1, 그러니까 스포츠존이랑 아까 조합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각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모여있는 부대복리 시설 1과 그 다음에 그 수영장이나 그 헬스를 하시는 피트니스 클럽이 연결되는 4층 높이의 브릿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칼라인, 여기는 주로 아이들이 노는 돌봄센터나 저희 H 시리즈 중에 아이숲이라고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구연동화실, 패밀리 카페, 그다음 3층은 이제 요즘 되게 핫한 트렌드인데 이 비즈니스 라운지랑 공유 오피스를 좀 이 주황색 구간에 좀 엮어놨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입니다.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골든 라운지인데 시니어 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르신들 배움하실 수 있는 그런 배움터, 그다음에 체력 증진 센터나 재활 운동실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루랑 녹색 구간이 가장 큰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은 한 4,7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당 기준으로 하면 한 1.75평 정도. 이게 저희는 이제 아시지만 저희 현대건설은 주택에 2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와 DH가 있는데 이 2개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DH가 힐스테이트의 2배의 면적을 최소한 가져야 된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기준이기도 하고, 그 다음 특히 DH에서의 커뮤니티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뭐냐면 밖에 안 나가셔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면 레이아웃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기 앞서 간단하게 다이아그램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유성천변의 면에 있는 부분이 부대복리 시설 1인데요. 여기는 총 4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관리사무소, 2층에는 독서실과 도서관, 그리고 3, 4층은 그 카페테리아, 그 다음에 4층에 복층형으로 해서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 3, 4층에 또 스크린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에는 게스트하우스랑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 통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복리 2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이 관련된 주요 시설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구연동화실, 아이숲, 뭐 돌봄센터, 맘스 스테이션. 맘스 스테이션은 뭐냐면 그 어린이 학원차들 같은 경우 오면 좀 약간 대기하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1층에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3층에 비즈니스 라운지랑 공유 오피스가 있고요. 그다음 부대복리 3은 1층은 시네마, 그리고 층수는 2층이지만 실제로는 2, 3층을 씁니다. 왜냐하면 수조 이렇게 풀의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2개 층 높이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3층에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있는 거고, 그게 곧 이 부대복리 1과 3의 4층 높이로 연결이 되는 브릿지가 있는 거고요. 동선상 연결이 될 수 있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부대복리 4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2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부대복리 5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마 이제 대전 지역에도 이제 많은 공동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을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전부 다 지상층에 있습니다. 그게 타단지와 가장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시설에서 주안점으로 보실 지점들은. 그래서 채광이 다 된다는 거죠. 모든 층이. 첫 번째 부대복리 1입니다. 아까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던 유성천변, 이쪽이 유성천, 이 하부가 유성천인데요. 거기에 오픈 스페이스를 두고 그 4층에는 죄송합니다. 요걸로 진행을 할 건데요. 4층에는 3층과 연결된 복층 카페가 있습니다. 유성천변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장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있고요. 여기에 그 GDR, 저희 DH는 GDR이라고 세미 스크린 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2개, 4층에 12개, 3층에 12개, 그래서 합이 24개가 있을 거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4층에 10개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키즈 카페 룸도 여기다 좀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그 식사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되니까 애들 좀 생일 잔치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 이런 것도 여기 알차게 좀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3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계단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요 하부 부분이 보이던 거죠. 아까 유니트에서도 거실이 층고 5m에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훨씬 더 높이도 높을 거고 요런 부분이 이제 보이드가 되겠고요. 카페테리아가 있고 그다음 똑같이 GDR 12개, 그다음 스크린 테니스 위에 4층에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되게 넣었고요. 여기는 스크린 야구, 스크린 테니스, 그다음 탁구장이 있고 이런 식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당연히 주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방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다 엘리베이터로 다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1층에서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층은 이제 상상도서관. 상상도서관이 뭐냐면 약간 오픈 도서관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인 독서실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독서실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북카페 같은 느낌이겠죠, 약간. 그리고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DH는 다 1인 독서실로 좀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1인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독서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독서실처럼 책상들이 다 붙어 있는 걸로 하는데 DH는 1인 독서실로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게 공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독서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은 이제 관리사무실입니다. 이거 워낙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도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직원 휴게실도 별도로 두고요. 숙직실도 별도로 두고 24시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평면들을 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봉시 2번입니다. 요것도 주황색 구간입니다. 전부 다 1층에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1층에서 진입이 가능한 거고, 이건 3층입니다.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고요. 그 다음 공유 오피스들, 그 다음 별도 회의할 수 있는 미팅룸들, 그 다음에 공방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리 같은 것들도 많이 같이 모여서도 하시고 강습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방 설비를 별도로 도입되고 있는 그런 아틀리에도 두고 있고요. 공유 오피스들은 정말 저희가 DH가 지금까지 5개 현장에 준공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소에 좀 배치를 하고 있고요. 2층입니다. 아이숲이고요. 이거는 이따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에서 이건 저희만의 아이템이거든요. 실내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래서 이제 DH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짓는 거에만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따 사진 보시면 느낌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여기에다 놓게 되면 부모님들이 좀 어린이들 어리니까 좀 옆에서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밀리 카페를 옆에 별도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구연동화실도 있고, 물론 이것도 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실로 다 피난이나 안전한 이동 동선은 당연히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1층입니다. 1층은 돌봄센터, 그 다음 그 맘스 스테이션,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가 면해 있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학원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가 오기 전에 대기하시는 공간이 이 맘스 스테이션입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면 위주입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은 또 추가로 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3번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골프 연습장이랑 연결된다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층이지만 실제 높이는 4층입니다. 이런 데가 다 창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평면 레이아웃만 보기 때문에 창호 표현까지는 안 돼 있는데 다 채광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순환동선을 만들었다. 코어를 가운데 두고, 그래서 피트니스하고 GX도 하시고 필라테스도 하시고 스피닝도 넣었고요. 웰리스님, 요가 명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프라이빗 트레이닝이 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설치를 해보고 운영해본 결과로, 그래서 그것도 4개소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2층입니다. 2층인데 실제로는 2개 층 높이에요. 그래서 수영장 4개 레인이 있고요. 퀴즈 유아풀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각각 남녀 사우나, 입식, 좌식, 냉온탕, 그 다음 건식 사우나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선도 명확히 분리를 했고 굉장히 평면을 유니크하게 잘 짰습니다. 그 다음 1층입니다. 1층은 여기가 시네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석, 45석, 그 다음 프라이빗, 뭐 이렇게 간단하게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볼 수 있는 프라이빗 시네마도 좀 넣었고요.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 부대복리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특이한 건 아니고요. 어린이 도서관, 유의실, 이건 뭐 인허가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는 거라 필요한 시설들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법적 기준들이. 동선 계획은 안전하게 다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5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1층은 체력 증진, 뭐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검진을 받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놨고요. 3층은. 그리고 2층은 이제 여러 가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놨고요. 1층은 이제 좀 여기서 주로 많이 생활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거실과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인회가 구성이 되시면 운영 가능한 그런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카이 브릿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4층에 있는 그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각각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별 엘리베이터 2개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다른 데들은 3층 레벨에서 옥상 정원들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만 그 연희장이나 기타 등등 시설 때문에 4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나갈 수 있는 옥상 놀이터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고요. 평면을 보시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홀로 올라오시면 그 카페, 양 사이드에 카페가 있고, 이제 여기 스카이 브릿지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게스트하우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층에서 이게 좀 저희가 밀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목욕을 하시면서 야외를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이렇게 이제 일가 친척들 많이 오셨을 때 여기에서 이제 좀 즐기실 1박 하시면서 호텔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2개소를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DH 퍼스트 아이파크.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물론 면적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저희가 DH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공 사례로 봐주시면 되고요. 시공 사례 이미지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물론 이렇게 그림들은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빌트인,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는 가구류들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식 가구나 이런 것들은 여기는 또 이제 조합에서 별도로 더 추가를 하신 것들인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좀 심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치기 힘든 화장을 하는 게 저희 팀의 그 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치기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로비고요. 그다음 커뮤니티 라운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이 사진상으로 안 보이시지만 이게 지금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나와서 쭉 수반이거든요.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봤었고, 여기는 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선큰을 좀 팠었고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지하가 아니다. 장대비는 가장 큰 장점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고요. 이게 이제 여기는 좀 규모가 5,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10개 레인이 있는 단지였거든요. 레인이. 그래서 10개 레인, 유아풀 뭐 이렇게 있는 수영장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상상도서관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픈형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골프 라운지. 이게 이제 GDR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미 스크린 골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진짜 스크린 골프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좀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다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골프 라운지 겸 카페입니다. 뭐 면적은 이게 이제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는 HI숲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아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이게 이제 그 시네마입니다. 여기는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3개소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많다. 규모도 더 크고. 그다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 평면에서 이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야외를 바라보시면서 할 수 있는. 그다음 스카이 라운지.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준공이요? 저는 네,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업시인가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요. 내년에 거래처분인가 받고 이주비 받고 이주하십니다. 그러면 후년에 뭐 이사를 빨리빨리 가면 후년에 착공 일반 분양하고요. 최대한 빨리 지금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V를 해서 시공비는 절감하고 가치는 그대로 남기는 V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속하게 시공하는 부분도 아까 일치 단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하면 2030년 말쯤 뭐 그 정도 목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제 3호 안건 심의 마치고 다음 안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3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심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 4호 안건입니다. 2023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4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걸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페이지 160쪽부터 171쪽입니다. 2023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4년 사업비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며 2025년 사업비 예산안 의결 전까지 준예산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준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세부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을 위해서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약상의 지출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말합니다. 첨부자료는
2023년 사업비 예산안 대비 사용 내역과 2024년 사업비 예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페이지 170쪽의 오기사항은 안건 심의 전에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중에 예비비가 120억이 있었고 그 중에 예비비 항목에서 1억 4,200을 사용을 하였는데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그 심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로 3천, 교통영향 평가 관련 비용으로 3천, 머리또레이스 소송 등 대집행이자, 감정평가비 예산 초과내, 사업비 계좌, 이자 소득 원천 징수액으로 1억 4,200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 예산안은 총 금액은 210억입니다. 그 큰 항목은 설계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 수수료,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설계비 중에 유성초 설계비는 장대 A구역, B구역, C구역, 그 다음에 유성호텔, 리베라호텔이 분담을 하는 항목이고 외주용역비 중에 유성초 설계의 부대비용 중에 측량, 집안조사, 성면조사, 지작물조사, 친환경, 임시 학생 배치를 위한 모듈러 설치 비용 등 마찬가지로 장대 ABC 구역, 유성 리베라 호텔 시행자가 분담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주비 항목 중에 상환경 MD 컨설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사항은 2월 3일 설계 설명회에 관련된 사항이고 향후 준공 후에 5일장과 더불어서 장대 B구역의 상가가 활성화된 사항을 모색하고자 하는 예산안입니다.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의 검증을 한국부동산론에서 받는 경우에 그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 15억은 총 사업비 210억 원 중에 210억 원의 10% 이내를 반영을 하였고 이 예산은 사업추진 일정계획을 기초로 작성한 예산안으로 실제 계약, 사업계획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중에 항목 2가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장료하고 법률 자문비는 운영비에서 수수료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 항목은 기존 현재 회계 용역이 월 기장료만 받고 회계 결산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용역 기간이 사업 시행 인가 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사업비로 전환을 하는 사항에 해당이 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계약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 재평가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가 전용률을 더 확장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안입니다. 사용 내역과 2024년 사업비 예산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의 마치고 다음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제5안건 2023년 조합운영비 사용 내용 및 2024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2023년) 조합운영비 사용 내용 및 2024년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아울러 2024년 운영비 예산안은 차기 사업년도 예산안 의결 전까지 준예산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준예산에 대한 설명은 앞에 안건에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73쪽에 일반 운영비 소개에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안건 심의 전에 사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총액과 월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중에 앞에 기수행 업무 추인 안건 중에 사무실 임차 계약이 임차료가 월 11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임차료 등 그 예산이 1,400만 원으로 그 기존 금액 대비 증액이 되었고, 지급 수수료, 기장료하고 법률 자문비, 그것을 사업비로 전환을 하면서 지급 수수료가 연간 600만 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비와 대의원 회의비는 평균 그 참석자 수, 그다음에 연평균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예산 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사용 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네, 일반적으로 23년도 사용 내역은 월 3,400만 원씩 1년 예산 4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대략 집행이 72.9% 됐고요. 작년 예산의 사용 내역은 그렇고 올해 예산 동일합니다. 월 3,400만 원의 연 예산 4억 8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운영비 예산안과 사용 내역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의 마치고 다음 한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제6호안건 종전종후 감정평가법인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75쪽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 조합원의 종전 및 종후 가격의 산정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본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과의 계약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국공유지와 관련된 감정평가가 있고, 조합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와 건물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합에서 선정하는 평가자가 아닌 시장 군수가 2개 법인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정관개정안에 있었던 부분에도 이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계약 체결은 도시및 주거정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의뢰하고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는 재개발이고요. 재건축하고 달리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돈만 냅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선정하죠. 2개 평가사를 다. 그래서 평가사를 구청이 선정하면 우리는 계약만 체결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거에 대한 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개 업체에 대한 계약 체결에 이사에 위임을 해달라고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심의 마치고 다음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제7호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결정 이사회 위임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76쪽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해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의 금액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통지한 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야 하며, 신청 기간은 법 제72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 여부, 연장 시 연장 일수를 정함에 있어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조합원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조합은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그 시간 나고 나서 아까 감정평가 구청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업체가 종전자산 가치 평가를 하고 통지를 한 후 조합은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두고 조합원님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장의 기간은 연이어서 통지를 45일이었다면 연이어서 20일 이내에 연이어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청산자가 됩니다. 청산자는 아까 앞선 안건에서 우리 정관에 청산자도 그동안 조합이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넣었지요. 그래서 청산자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비용으로서 토지 수용을 하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장대비 구역의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하고요. 주변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동안에 동의를 안 하셨던 분들까지 같이 옆에 말씀해 주셔서 중요한 시기가 왔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동참해 주십사하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긴 할 겁니다. 네. 잠시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조합원 분양가는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종후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른 조합원님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의 마치고 다음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제8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77쪽입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현재까지 2019년 8월 31일 총회 의결에 근거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였으며 사업 시행 인가 후 관리 처분 및 이주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차입기관, 용도 등이 변경되므로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7조의 2 자금 차입 신고 방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청에 차입 내역을 신고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기존에 요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자금 차입에 대한 의결을 2019년 8월에 했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한 번쯤 정리하는 의미의 안건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 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이 방법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 방법 구청에 신고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을 봐서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한남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율이 기본 이자율에 플러스 0.4%만 선정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대비 조합도 조합원들의 이주비는 입찰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그때 다시 또 총회를 통해서 여쭐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기의 목적은 그동안에 무이자 대여금 400억에 대해서 금전 수비 대차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구청에 신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합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제8호 안건 질문 없으시면 심의 마치고 다음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제9호 안건 비용분담 협약 체결 이사회의 위임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79쪽입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각 구역별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 비용분담 협약의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비용을 분담하는 시설 대상이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 2027년 개교 100주년이 되는 유성초등학교를 전체를 철거해서 새로 신축을 하기로 하였고,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B구역과 A구역 사이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성초등학교의 비용 분담 협약에는 장대 ABC 구역과 유성호텔, 리베라호텔이 같이 분담을 하고 보행육교 또한 같이 포함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B구역과 C구역 사이에 있는 그 유성교는 기수행 업무 추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재설계해서 재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분담 비율은 촉진계획 변경 과정에서 B구역이 3분의 2, C구역이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비율이 기존에 결정이 되었고 유성초등학교는 그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암교하고 복명교를 마찬가지로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당시 교통영향평가 당시에는 현재 있는 시설물 상태에서 캔틸레버 방식이라고 해서 덧붙여서 현재 사용하는 보행교를 차도로 변경하고 보행교는 옆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검토돼서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또한 필요한 시점에 유성교처럼 변경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호안건 자체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형태가 이제 B만의 형태가 아니라 A, B, C, D, E 전체의 컴팩시티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컴팩시티란 뭐냐면 그 압축 도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주거, 상업, 업무, 교육, 문화, 교통, 그다음에 공공까지 완전하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만들어지지요. 이 만들어지는 도시의 기반시설과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 뭐 육교나 교량이나 학교에 대한 시설들이 각 시행주체 B, A, C, 유성호텔, 레베라 이 시설 주체들이 얼마의 분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약을 맺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들에 대해서 구에서 관에서 정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얼마를 부담할래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계속 총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하면은 늦으니 이사회에 유임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장대비는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구축하고 교육, 문화시설을 충분하게 가지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지향적인 컴팩시티, 압축도시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구역하고 연결하는데 A구역 아파트 세대수가 육교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염려되실 수가 있는데 유성초 내거리 쪽에 A구역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안건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심의 마치고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제10호 안건 기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해지에 대한 정산합의서 체결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기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미래파워의 등록 취소 2023년 6월 29일자입니다. 및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단서 및 제5항 3호에 따라 2023년 8월 4일 대의원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23년 8월 9일 이를 통지하였으며 계약 해지에 따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기존 업체는 소송에 대한 약속을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기존 용역계약서 제14조 3항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한 용역 업무의 기성 부분에 대하여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수행한 용역 업무의 정산 지급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에 기존에 발생해 있는 조합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확약 이행을 하는 취지의 합의서입니다. 10호 안건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장대비는 유일하게 소송이 한 건이 있어요. 과거에 추진위원회 단계 때 머리토레이스 소송이 고법까지 가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요.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최초에 뭐 97억이 이제 30몇 억으로 줄었고 30몇 억도 많다고 해서 우리가 상소를 했고 대법원 가서 계류 중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한 건 이외에는 어떤 소송도 없어요. 그 중간에서 과거 정비 전문 업체가 면허가 취소돼서 저희가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기존의 정비 업체가 책임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추진위 단계에서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나중에 받을 걸 예상을 해서 그 비용 10억을 소송비까지 해서 갚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용역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준 것이 해지를 했으니 그 비용하고 너네가 청구할 비용하고 우리가 썼으니까 그 비용을 다 차감하고 조금 너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비용은 다 없는 걸로 해서 소송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없이 합의하자. 이것을 조합원님께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존의 소송 관련돼서 조합원님들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진위 단계에서 공동시행자 소송에 대한 10억 플러스 법률 비용들을 사전에 과거의 미래파워 정비용역 업체의 그 용역비를 진행되는 부분들 미래에 줄 것을 땡겨서 이미 갚았고 그런 비용을 주었는데 이것을 이 미래파워 해지된 미래파워의 용역비로 지급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도 인정하고 조합원님도 인정해 주셔서 합의서를 통해서 서로 이 정도에서 합의하자. 민사, 형사 없이 합의하자. 이 개념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본안 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심의 마치고 다음 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제11호 한 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83쪽에서 189쪽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4개 업체가 신청하여 모두를 총회에 상정하여 선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선정 계획안에 대한 대의원의 의결 및 입찰 공고를 2023년 10월 30일에 하였고 현장 설명회를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에 개최하여 2023년 11월 1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부터 기호 4번까지 4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업체 평가표만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83쪽에 보시면 기호 1번 GLENG, 기호 2번 키라에셋, 기호 3번 레인보우, 기호 4번 큐리하우징. 입찰 가격은 각각 기호 순서대로 제곱미터당 7,645원, 7,670원, 7,500원, 7,700원. 사업관리 제안서와 업체 평가 적격심사표에 의한 평가 점수는 기호 1번 99점, 기호 2번 91점, 기호 3번 80점, 기호 4번 79점. 저희가 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은 앞에 한 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송과 관련해서 조합원님들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었고 사업관리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합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을 진다라면 어떤 조건일지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호 1번 GLENG는 원금 10억을 용역비 내에서 부담하고 이자 금액은 LG와 협의하여 조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기호 2번 키라에셋은 약속할 수 없다. 기호 3번 레인보우는 책임질 수는 없는데 추가로 본인 회사에 수익 용역이 있다라면 수익에 대해서 협의하여 부담 방법을 모색하겠다. 기호 4번은 책임질 수는 없는데 추가 용역 및 용역비 증액,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종합평가 비교표, 입찰 가격 제안서, 3번 사업관리 제안서 평가표, 4 선정 입찰 공고, 조합 제2023-공고를 첨부하였습니다. 네, 11호 한 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요. 10호 한 건하고 연관됐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비업체가 면허가 취소당해서 해지를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업체를 새로 뽑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입찰 공고를 어떻게 냈느냐? 과거의 정비업체가 평방미터당 15,400원입니다. 근데 기간이 지났잖아요. 어쨌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 인가 시점까지 왔는 그 기간이 조합은 판단할 때는 대략 50%가 지났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5,400원의 반인 7,700원 이하로 입찰을 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과거에 추진위 단계에서 그 10년간 정체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51억, 그 중에서 이제 SK 소송 21억이 해결되었고 공동시행자 10억이 해결되고 LG전자 20억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20억을 조합원 피해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을 해라.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4개 업체, 그 업체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오늘 4개 업체를 조합원님께 드리고 선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안건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11호 안건을 포함한 전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건 상정 후에 투표 개시를 먼저 했었습니다. 혹시 아직 투표를 안 하고 투표지를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잠시 후에 투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중간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사업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구역에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들어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어요. 대신 그렇지만 임원진에서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임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걸 알고, 지금 저희가 그 이사는 아까는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사는 언제쯤 하고 철거 계획은 언제가 있고 착공은 언제 하고 준공 예정은 어떻게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이시겠지만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 개표 선언하고 시간이 있으니 그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 종료와 개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대비구역 2024년 정기총회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총회 투표 종료와 개표를 선언합니다.